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봐야 소용이 없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밀어서 사다리 위로 올려보낼 수는 없는 법이니까. 도움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어줄 순 있지만 스스로 돛을 올리지 않으면 그 배는 나아가질 못하죠. 누군가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응원해도 결국 그 첫 발걸음은 내가 내딛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아가려는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도움도 받을 수 있죠. 누군가 아침에 잠을 깨워줄 수는 있어도 마음과 생각을 깨워줄 수는 없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남유림님, 윤선영님, 임근재님, 이동희님 등등 또 KBS 콩으로 벌써 들어와 주셔서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501님이 사진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셨네요. 오, 지난 방송에서 오프닝 멘트 모아놓은 책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셔서 같이 또 이제 책도 보고 계시다고.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린 그 커피도 드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책이 나온 지 한 10개월 지나서 잊혀가고 있던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오프닝을 모은 책이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는요, 배추와 무의 생산이 늘어서 이것을 하는 데 드는 재료값이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이걸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6%가량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겨울 대비 수급 대책을 정부가 추가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배추와 무 등은 47,000톤 이상, 양념류는요 5,000톤을 공급하고요. 또 50%까지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겨울 앞두고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걸 뭐라고 할까요? 한국인이면 모를 수가 없는 그 두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는 이거 할 때만 쓰는 말이야 라고도 하죠. 포기하지 말고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철렁이었던 증시가 오늘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한숨 돌렸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상황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출발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는 AI 고평가 버블 논란 있었잖아요. 네. 그거 떨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 0.48, S&P 500 0.37, 나스닥 0.65% 올랐고요. 뉴욕 증시가 괜찮게 마감하니까 우리 증시도 출발이 괜찮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1.4% 안팎으로 상승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4,073.6, 코스닥은 914.5, 각각 1.7, 1.4%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는 누가 많이 팔았습니까? 어제 요즘 파는 건 다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은 약간 파는 게 그냥 기본 옵션처럼 된 것 같고 기관의 움직임이 조금 주목이 됩니다. 사실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사는 구조 속에서 기관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기관도 팔았어요. 기관이 판 건 뭐냐? 역시나 반도체 같은 걸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관이 판 것도 있지만 산 것도 있습니다. 어딜 샀냐라고 봤더니요. 보험 쪽을 샀어요. 네. 그래서 KRX 보험 지수라고 해서 보험 업종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어제 그 폭락하는 와중에 이 KRX 보험 지수는 1.52%가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 급락하는데 선박을 한 거고요.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5%나 급등했어요.
그리고 LG U+ 통신도 샀거든요. 3% 정도 올랐습니다. 뭐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높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그 폭락하는 와중에 올라가지고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왜 올랐을까를 보자면요. 기관 자금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이 급락하니까 기관이 최근 급등한 종목을 매도하고 금융, 통신주를 중심으로 매수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기관이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 KTNG, 우리금융지주 등은 순매수했습니다. 이 급락의 원인이 어제 AI 버블 이거 괜찮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말고 이제는 동력이 남아있는 정책 수혜주 요걸로 한번 자금을 피신하자라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연말로 갈수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게 있고요. 또 자사주 의무소가 이런 정책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배당주가 다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한 기관이 아마 이들 종목을 집중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를 보면 이것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게인 21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동학개미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동학개미. 네네. 외국인이 파는 와중에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국장을 방어한다라고 해서 동학개미라는 별칭이 붙었잖아요. 네. 좀 최근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어제 개인이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오전 한때 코스피 지수가 6% 넘게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 동학개미들이 사자, 쌀 때 사자, 떨어졌을 때 사자라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줄여가지고요. 어제는 결국 2.85% 내린 4,004로 마감했습니다. 4,000선 지켜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 3거래일 연속 매수세했고요. 지난달에는 그런데 개인들이 7조 가까이 순매도했어요. 네. 근데 11월 들어서 순매수로 돌아선 거죠. 그럼 반대쪽에 정반대 포지션에 있는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지난달에 외국인은 5조 3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내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사실 코스피를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 외국인들이 사들일 때 국장보다는 미국 증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근데 이제 4천 돌파하고 나니까 개인들이 그럼 국내 증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렸고요. 근데 비싸잖아요. 네.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어제 폭락하고 나니까 쌀 때 사자. 이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요. SK하이닉스 7,700억, 삼성전자는 3,100억 정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3,000에서 4,000 올라올 때는 내리 팔다가 4,200에서 4,000으로 떨어질 땐 또 조 단위로 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일에도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쪽에서 1조 이상 순매수가 잡힌 게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로 매수하는 게 증권 그러니까 금융투자로 수급이 잡힌다 하더라고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ETF 요즘에 또 엄청나게 사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상수지가 나왔어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요. 9월 경상수지 뭐 어렵다 하는데 수출은 좋아요. 네. 13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2위입니다. 9월 기준으로 최대 흑자입니다. 23년 5월 이후 29개월 연속 흑자예요.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어렵다 그러는데 수출 지표만 보면 참 좋아요. 네, 그렇죠. 왜 좋을까? 역시나 우리를 반도체. 구원하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22.1%, 승용차가 14% 등 전년 동월 대비해서 급증한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계속해서 흑자 기조 이어가잖아요. 그냥 모르면 한 월간 한 100억 달러 전후의 흑자 기조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130억 달러대의 흑자라면 또 엄청나 이제 큰 거죠. 자, 그리고 환율을 또 지켜봐야죠. 네, 어제 장중에 1450선을 터치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보자면요. 사실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직접적인 요인을 보자면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을 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팔아서 원화로 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달러로 바꿔서 갖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 됐고요. 요거 말고 그냥 우리
시장과는 상관없이 그냥 글로벌 달러 강세입니다. 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 가치 나타내는 인덱스 DXY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100.2까지 올라왔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100선을 올라간 거고요. 이게 왜 그러면 달러 강세냐를 보자면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모두 내릴 거다라고 보는데 아니야 결정된 거 없어 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니까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폐쇄가 만약에 장기화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확대되잖아요. 그럼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최근 나오는 보도 보면 미국 최대 소비 시즌인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세 협상 타결 이거 됐으니까 달러 약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타결됐다는 소식에 1420원대까지 내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돈 어디서 될 거지? 야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 감당 가능할까? 이런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또 불안감은 있는 거고 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면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도 미국을 탓하고는 싶지만 또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 달러를 또 원하게 되고 이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문조사 보니까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걸 아까워합니까? 정말 아까워합니다. 아까우세요? 직장인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가 더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잖아요. 네. 자영업자는 이제 100% 부담하니까. 어쨌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최근 모노리서치라는 곳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전국 20세 이상 1,007명 대상이고요. 25년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뢰하지 않는다가 55%. 신뢰한다 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 가운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도 17%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세대별로 보면요. 이게 확실히 좀 달라요. 50대, 60대 이상, 5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네.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20%는 30%, 그러니까 20대는 30%, 30대는 25%, 40대는 42%만 신뢰한다고 밝혔어요. 그 젊은 연령대가 조금 더 신뢰도가 낮다고 답한 거네요. 특히 20대와 30대를 보자면 제가 보기에 30대가 더 낮게 나온 건 20대보다 30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내는 그 세대거든요. 예, 맞아요. 이 가입 유형별로 보자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신뢰도가 다 40%대였고요. 이게 이메일 가입자라고 이거는 가입할 필요 없는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56%가 신뢰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뢰하니까 가입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네. 가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4월에 됐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내고 좀 더 받자 이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응답자의 7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왜? 일단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게 돌고 돕니다. 또 뉴스에서요. 국민연금이 돈 많이 벌었다. 수익률이 아주 좋아졌다. 이런 소식 들리잖아요. 그럼 또 이미 가입자가 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되게 좋다면서요. 역대급 수익률 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 성과가 왜 좋을까를 볼 수 있는 간접적인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13F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SEC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입니다. 1억 달러 이상 운용사가 보유 지분을 공시하는 건데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것도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니까 이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3분기 보고서를 봤더니 530개 종목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도한 건 25개였고요. 이 얘기는 뭐다? 계속 뭔가 증시가 좋을 걸로 보고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 1등에서 5등까지를 보니까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 예상 가능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이른바 이제 매그니티 M7이라고 불리는 7개 종목의 3분기 순매수액이 16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면 아까 25개는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웬만하면 샀는데 25개는 팔았어요. 그 가운데 뭘 팔았을까 봤더니 도미노 피자, 크래프트 하인즈, 약간 소비재 쪽을 순매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3분기 미국 주식 순자산 총액 AUM이라고 하죠. 네. 1287억 달러. 지난 분기보다 11%가 늘었습니다. 운용 잘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적절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자산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보시면 다 기술주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네. 판 걸 보니까 또 소비재고. 그래서 기술주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기술주 비중을 늘렸으니까 그렇게 돈을 수익이 벌었죠. 많이 난 거고 네. 또 그 주가가 올라오면서 기술주 비중이 또 커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고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포트폴리오나 운용 현황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씩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실시간 공개는 아니고 가장 최근은 8월 말 기준이고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장 최근에 또 분기별로 공시되는 이런 것도 뜯어보면서 얼마나 또 늘었나 줄었나 이런 것도 이제 막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 조종한 사람들이 적발이 됐어요. 네.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적발한 겁니다. 그전에는 시세 조정이 있어도 이거 사실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거가 생긴 거죠.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열고요. 가상자산 시세 조정 행위 2건에 대한 혐의자들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건을 보자면요. 수십억을 동원해서 일단 특정 자산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수백억을 동원해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허위 주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보고서 여기 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따라 붙습니다. 매수를. 그러면 이제 혐의자들은 미리 제출했던 매도 지문이 책을 내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고요. 시세 조정 패턴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자를 보자면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 API라고 해가지고요. 시장가 매수 매도를 반복합니다. 아하. 거래량을 부풀립니다. 거래량을 부풀리게 되면 이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고 일반 이용자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보유 물량 처분한 수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화면에 현재가 테두리에 붉은 색상이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게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고 있으면 네. 사고 싶어지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맞아요. 그거를 활용했다. 악용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책에다가 그 묘사를 한 게 오징어 잡이 배 등불이라고. 오징어들이 그거 몰고 이제 몰려오듯이 네, 사람도 똑같습니다. 금융위는 누구든지 고가 매수 주문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를 유인하거나 시세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죄입니다. 법이 생겨서.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양대 노총이 정년 연장을 요구했어요. 네, 65세 정년 연장 입법하라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고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이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양대 노총이 나서서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총 입장은 뭐냐면요. 만약에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위축, 세대 간 갈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이 우려된다라고 해서요. 경영계 쪽은 정년 연장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가더라도. 그리고 사실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보단 아예 그 정년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같이 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겨울을 앞두고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한국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죠. 올해는요. 배추 또 무 생산이 늘어서 작황이 괜찮아서 재료값이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거의 뭐 작년보다 한 15%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또 정부가 비축 물량을 더 푼다라는 소식도 있고 6115님이 우리 구남매가 이거는 29일 30일에 하신다고? 거의 이틀 동안 하시나 봐요. 200포기. 만나는 인원 25명에서 30명. 김장하는
이거 하는 날에는 우리 구남매 가족 잔치하는 날입니다라고. 와, 대단하십니다. 좀 사이즈가 다르네요. 사이즈가. 0595님은 김치 없으면 못 사는 우리 아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유진님이 장독대에 묻어놓고 먹었던 이거 김치의 맛 대우님은 아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 어릴 적에 아버지랑 같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묻기 전에 항상 그 비닐 같은 거 쭉 깔아 넣어야 되고, 네. 언제부턴가 그걸 이제 묻지 않았던. 그리고 이은성님, 수육에 얼른 같이 먹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72님은 저희의 이거 비결은 생새우를 많이 넣는다는 겁니다.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라고. 저마다의 그 또 노하우도 있으시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트렌드 코리아 네. 2026이죠 이제. 네.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보려고 해요. 네. 휴먼 인 더 루프. 네. 들었는데 네. 역시나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뭘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휴먼 인 더 루프가 좀 어려운데 이미 AI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서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하.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라는 이 업무 설계 철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루프는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고리를 뜻하는데요. 이 순환고리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인간이 끼어들어서 최종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AI에 대한 의존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부부싸움 하더라도 AI한테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본다 뭐 이런 시대인데 이 AI와 인간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좀 시너지를 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너무 의존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AI에게 뭘 맡겨놓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대중화 시대, 네. 대중화된 시대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시기도 하고요. 왜 사람의 개입이 꼭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도 살펴봐야죠. 네, 맞습니다. 이 인간이 AI 업무 처리 의사결정에 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좀 분명합니다. 통제받지 않은 AI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올해 5월에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 여름에 여름 휴가 때 읽어야 할 도서 목록을 발표한 거예요. 이런 콘텐츠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목록을 이제 독자들이 찾아보니까 추천 도서 15권 중에 진짜 책은 5권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짜 책, 네. 지어낸 거, 네, 있지도 않은 책 이름을. 그렇죠. 이 10권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책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해당 언론의 신뢰도가 이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이 기사를 작성한 이 프리랜서 기자는 콘텐츠 전체를 이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라고 실토하기도 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은 AI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이 거짓 정보, 이 환각이 공식력 있는 매체의 명성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만 확인해 보았더라면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서 좀 화제가 된 거죠. 일단 그 생성형 AI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생성을 하는 게 제1의 업무이기 때문에 네, 지어내려고 맞습니다. 하는 게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AI의 편견, 네. 편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한 온라인 교육 기업에서 AI를 활용한 이 채용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AI가 55세 이상 여성과 60세 이상 남성
2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을 자동으로 먼저 1차 탈락시킨 아이고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용평등위원회에 피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네. 성별이나 나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채용 안 한다 그러면 여기는 또 법적으로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소송의 나라이기도 하기 근데 때문에. AI가 네. 그걸 커트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이것도 피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이 36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차별금지 정책을 또 약속해야 했죠. 사실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례이기 때문에 기업이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AI가 실행한 자동화된 행위라고 해도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의 이런 기계적인 판단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이 법적 책임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죠. 그래서 이런 AI의 오류 현상이 데이터의 품질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데 네. 여기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정보가 편향되어 있으면 이런 불완전한 데이터를 좀 그대로 학습해서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네. 그 위에서 또 생성을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AI랑 일을 할 때 AI를 시킬 때 인간이 그럼 얼마나 많이 개입을 해야 될까요? AI는 인간과 협업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 지혜와 책임을 가지고 인공지능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실 정해진 답은 없는데 네. 해당 업무의 성격과 또 인공지능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AI 서비스 쓰고 계실 거예요. 특히 유료 버전뿐만 아니라 무료 버전도 이젠 괜찮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청취자분들도 기본적인 뭐 번역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록 작성 같은 것들은 요즘 AI를 통해서 많이 활용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특히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거나 복잡한 분야에서 이 AI를 많이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분야가 보험업입니다. 네, 보험업 분야 같은 경우는 수많은 보험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보험 설계사도 사실 이를 모두 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보험 플랫폼에서는 15만 명의 보험 설계사들을 위해서 생성형 AI가 이 49개의 보험사 모든 상품 정보를 다 기억하고 고객이 문의했을 때 이 설계사가 이를 AI에게 확인하게 한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은 이 기업의 모든 보험 상품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설계사들의 어떤 질문에도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AI가 이 실제 보험 문서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참조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치 수만 명의 보험 전문가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금융 상품 중에서도 보험 상품이 정말 어렵죠. 맞아요. 복잡하고 네. 종류도 다르고 또 그 계약 내용 특약 하나하나 다 다르고 네,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보험료와 보험금도 다 다르고. 맞습니다. 야, 이거를 AI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 훨씬 더 편리해지겠네요. 또 그 병원에서도 의료 분야에서도 AI 진짜 많이 쓰이잖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요즘 의료 분야에서는 AI를 강력한 진단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AI는 의료 영상,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인간의 눈이 놓치기 쉬운 이 미묘한 이상 지유를 빠르게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AI 이 진단 AI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진단 AI는 의사의 강력한 보조 도구로서 진단의 속도와 정확도를 좀 비약적으로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판독 여기서부터 제일 많이 이제 쓰이는 거죠. 그쵸? 병원에서도. 네. 그러면 사람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AI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분야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사용자의 복잡한 목표를 AI가 스스로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다수의 자율적인 인공지능 서비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것 자체가 비서. 네, 맞아요. 네. 비서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한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해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의 특징입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인간을 대리해서 아직까지 직접 결정해주는 사례가 많진 않아요. 네. 그런데 속속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추세인데요. 예컨대 금융투자 분야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생성형 AI를 좀 접목해서 투자를 자문해준다든지 또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준다든지 계좌를 진단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짜기도 하면서 AI가 좀 투자를 주도하는 사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네. 그 알고리즘 몇 % 이상 하락하면 손절을 네. 걸어놓은 사람이 많을수록 또 그럴 때 갑자기 막 폭락하기가 맞아요. 쉽죠. 네. 똑같은 알고리즘에서 똑같은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그 영화 아이언맨 보면은 그 자비스라고 하는 AI 비서 있잖아요. 네. 딱 그런 거 이제 막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쓰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 영화 티켓이라든지 여행 갈 때 이런 거 예약도 직접 해줄 수 있는 시대. 이것도 이제 머지않았죠. 네, 최근에 구글에서 AI 에이전트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그전까지는 사람이 직접 결제 버튼을 눌러야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한테 내 결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 위임장,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상품 검색이나 가격 비교 단계에 좀 막혀있던 AI의 역할이 결제까지 확대되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좀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AI가 이용자로부터 결제 권한을 확실하게 넘겨받았다는 이런 사인을 하게 되면 네네. 12월 태국 방콕 항공권을 예매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알아서 명령에 맞는 조합을 찾아내고 위임장을 통해서 실제로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죠. 어떤 가격 레인지에 딱 들어오게 되면. 예. 호텔 별점은 몇 개인데다가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렇죠. 평점까지도 보고 이렇게 예약해줘 하면은 다 해준다. 네, 맞습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 뭐 식사 이런 것까지. 네. 근데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되겠어 싶은데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에다가 내 카드 결제 정보 다 넣고 있으니 맞습니다. 내가 동의만 한다면 또 그게 금방 되겠죠. 아, 이게 또 항상 고민입니다. 휴먼 인더 루프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그 사이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실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실제로는? 제가 세 가지 역할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은 명령자의 역할을 한다. AI 써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명령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인간입니다. 그래서 AI가 따라야 할 규칙이나 목표를 정확하게 명령해주는 명령자의 역할을 AI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 AI에게 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좀 분류해줘라고 명령을 할 때 네. 목표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전송하지 마라. 하는 이런 보안 규칙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명령자로서 역할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챙겨야겠네요. 네, 우리는 흔히 목표만 생각하기 좋은데 사실 이런 보안 규칙까지 부여하는 것이 명령자의 역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작동 범위를 좀 제한하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좀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검증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실 AI는 아까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봤듯이 가치 판단을 아직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공정성이나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인간이 검증자로서의 역할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채용 시스템이 좀 편향된 결과를 낼 때 인사 담당자가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네. 체크해야죠. 네, 재평가하고 좀 검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인간은 완결자다. AI가 처리할 수 없는 이런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최종 결과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법률 분야에서 이 AI를 활용하는 예시를 들면 아주 좋은 완결자의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리걸테크라고 해서 법률 분야에서도 AI를 많이 씁니다. 네. 근데 AI는 방대한 양의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해서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은 크게 줄어들게 해주지만 인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거죠. 감정적 교류를 해주고 고객과의 상담이나 그렇죠. 협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완결자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완결자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639님이 이번에 챗봇으로 상담을 해보고 세탁기 건조기 구매하셨다고요. 챗봇, 그러니까 사람과 상담해 보니까 챗봇보다 훨씬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AI가 더 낫다고. 근데 항상 인간이 먼저 명령하는 역할, 네. 검증하는 역할, 그리고 완결하는 역할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공감과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변호사 일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네. 더 큰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AI 시스템이 취약계층의 복지 신청을 평가하게 되면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각각만의 특수한 상황의 어려움을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 복지 혜택을 특히 결정할 때 개별적인 상황의 경중을 좀 수혜자 중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이 필요한데 AI가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수치적으로 판단만 하게 되면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좀 누락시킬 우려들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효율성만을 너무 추구하다가 또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인간의 통찰력으로 최종 결정을 완결하는 AI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를 또 안 쓸 수도 없고 쓰면서도 또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역설적이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결국에는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수업하고 하면서 네. 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재미있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구글과 MIT의 실험에 따르면 네.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AI 활용 시에 전문가는 AI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였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초보자들은 이 시간이 갈수록 AI에 오히려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고 그래서 AI의 조언 때문에 오히려 정답을 오답으로 바꾸는 이런 실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성과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실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이 되는데 고숙련 노동자가 AI를 잘 사용하면 생산성이 40% 향상되었지만 예. 이 저숙련 노동자 또 능력 경계 밖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가 19% 감소했다 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신뢰 수준을 갖기 위한 AI 역량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AI는 인간을 보완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 한계와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업무 역량에 맞는 최적의 활용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AI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에이전트가 비서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혹은 사장님이 직원들의 역할을 다 알고 있는 것과 그쵸. 직원들이 뭘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존만 하는 것과 엄청 차이가 나듯이 맞아요.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조광휘 님이 저는 개발자인데요. 개발할 때도 AI 이용해서 같이 코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신다면 훨씬 더 네. 나은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알고 네. 완결자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틀간의 종합정책 질의에 돌입합니다. 예결투기는 오늘 10일부터 부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3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9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이자 역대 2위 수준입니다.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최대 50% 관세 부과한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36일째로 역대 최장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항공교통량이 많은 40개 지역에서 운항을 1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심리학개론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가 재밌으면서도 오묘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른바 싸한 느낌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묘하게 경계를 하게 된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럼 그 싸하다는 직감이 과연 맞는 걸까요? 이거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혹시 누군가를 보고 싸하다 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래요? 네. 이게 왜 영화에서는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싸하다. 네. 이런 느낌은 뭘까? 막 이렇게 혼자 막 주인공의 독백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뭔가 단서는 아직까지 없어요. 네. 첫인상에서. 네. 이런 싸하다는 감정은 왜 들게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직감이라고 하잖아요. 직감.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감정하고 좀 연관됩니다. 약간 이 감정이 뭐 기쁨, 황홀함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몸에서부터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가 느껴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말 속에서 뭐라고 내가 딱히 잡아낼 수는 없는데 묘하게 어떤 사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심하게 나쁘거나 네. 이런 어떤 내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징후를 포착한 어떤 정서적인 센서? 물론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해일 수 있어요. 뭐 선입견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고 한데 네, 일단 왜 그 육감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식스센스, 네, 감, 촉. 네. 일단은 배워야겠습니다. 아까 0501님이 쎄함은 심리가 아니라 과학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배워야 됩니다. 네. 그 이인철님 도를 하십니까? 만났을 때 쎄한 거 오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일단 첫인상, 네. 그 사람의 태도, 네. 관상만으로도 왠지 싸하다, 쎄하다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좀 중첩되는 것도 있죠. 첫인상도 사실 상대 얼굴이나 말투, 옷차림, 자세 이런 걸 보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좀 따뜻해 보인다. 이 사람은 좀 이기적이다. 이런 게 보이죠. 근데 조금의 차이가 뭐냐면 첫인상은 약간 인지적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내가 인지적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싸한 느낌은 약간 몸에서부터 느껴지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모종의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니까 좀 이기적이네. 이런 게 조금 첫인상은 약간 설명이 된다면 저 사람은 조금 저렇게 하잖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싸움은 왜 그러지? 이거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에 좀 더 가깝다. 그리고 이 싸한 느낌은 첫인상보다는 조금 더 짧은 기간에서 좀 넘어가면서 약간 긴 기간으로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첫인상은 좋았는데도 함께 하면서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외모, 옷, 인상, 관상 같은 거 본 거는 이제 인지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생각의 영역으로.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막 옷차림에 막 잠바에 막 용 막 무슨 독수리 이런 게 잔뜩 그려져 있는 거에서 저 사람 되게 거친 사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느낌보다는 네. 인지한 걸로 그렇죠. 넘어가 버린 거고. 네. 그럼 우리는 그 느낌 여기에다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님이 이제 보셨을 때 막 어떤 그림을 세게 그렸다. 그런 건 뭔가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옷도 안 입고 굉장히 말도 이렇게 아하. 섬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어떤 공격성, 강함, 둔탁함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 그냥 왠지 싸하다, 네. 쎄하다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 네. 만났고 똑같은 상황인데 네. 두세 명 같이 만났는데 나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싸하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나 혹은 어떤 불쾌한 정서적인 패턴이 현재에서 재현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뭐 과거에 굉장히 이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이 그 가해자와 좀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비슷한 스타일이고 말투도 비슷한 사람으로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중첩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어떤 경계감
또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모종의 기분 나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또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세한 눈 표정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특정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전전두엽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네. 내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모종의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은 예. 서로가 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안 맞는 불협화음들을 감지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서정훈님이 관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관상이라는 것도 본인이 겪어본 네. 나 예전에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사기당했었어. 이런 게 또 내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반복되면서 그때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딴 사람들이 난 괜찮아 보이는데 네. 넌 왜 저래?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사람을 또 좋아하다가 이제 된통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을 앞으로 더 주의하게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처음에 그래도 왜 이유 없이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마음을 좀 열어줬다가 네. 또 진짜 뒤통수 맞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라고 또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신호를 우리가 뭐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 신호를 무시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종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 이슈에서 그런 건지 그 사람이 진짜 뭐 문제가 있어서 건지 우리가 안 맞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뇌의 편도체가 위험 가능성을 감지했을 때 그런 신호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싸한 감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몸의 변화를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몸의 변화요? 네, 감정은 몸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거나 뒷목이 서늘해진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오. 또 가슴이 답답하다. 저 얘기 듣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네. 뭔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어떤 사람 있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뭔가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종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가슴이 막 타는 것 같은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났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약간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물어뜯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이라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신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만한 충분한 어떤 토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그 이유가 뭔지 네.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주변에 또 뭐 평판을 네.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같이 사업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그럼요. 경우는 특히나 네. 더 중요한 거죠. 네, 네. 겉으로 되게 친절한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데 미묘하게 내가 뭔가 경계심이 생긴다. 그럴 땐 일단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이 좀 복합적이어서 네. 사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친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억압된 공격성일 수도 있어요. 억압된 공격성이요? 그러니까 내면의 분노나 경쟁심, 통제욕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의식하기가 조금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어 기제로서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겉바 속초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계속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자기가 이타적이라는 말을 계속하지? 또 자기가 왜 이렇게 순진하다는 말을 계속할까? 제가 사람들 도와드리려고요. 네. 여러분 좀 부자로 만들어 드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기는 욕심이 하나도 없다고 계속 말해요. 저는 돈 욕심 없어요. 막 욕심이 이렇게. 없습니다. 네. 저는 사회에다 환원하려고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또 가장 욕심이 많은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 사기꾼들이 되게 친절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사기꾼의 면모 중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경계일 수도 있으나 어쩌면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를 너무 나쁘게 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좋게만 보는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중용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왜 사기꾼들은 친절하게 접근한다라는 게 학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또 경계하게 되고. 네. 아유 이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근거를 또 잘 살펴봐야 하는데 네. 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꼭 느낌에 또 어디까지 의존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네. 가까운 사이에서 뭔가 좀 수상한 마음이 든다. 네. 증거는 없을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내 심리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내가 좀 예민하고 과민해서 그럴 수도 있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가깝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도 더 잘 눈치를 채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약속을 계속 조금 늦어요. 답장도 조금 느려요. 또 연인이 계속 좀 바쁘다고 해요. 뭔가 모종의 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총합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애인한테 이런 취조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답답해질 겁니다. 아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했는가를 찾으려고 그래서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내 안에서 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상대를 끝까지 추궁해 볼 수는 없을 테고요. 네. 사실 뭐 너 뭐 있지? 솔직히 말해. 내 눈을 바라봐봐. 무슨 뭐 숨기는 거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아. 사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도 아니다. 이는 하나의 신호이자 정보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저 사람은 위험하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왜 나는 이 상황이 위협처럼 느껴지지? 라고 하는 반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네. 노력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좀 그 신호가 과도한 의심인지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지 감정의 세기가 굉장히 큰지 이런 감정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의심만 하다가 쎄한만 믿다가 막 의처증, 의부증 막 이렇게 가듯이 이제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5663님 어제 여자친구에게 쎄한 느낌이 들어서 달력을 봤더니 생일이었어요.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고. 네. 자,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0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계속 들을 것 같은 쎄함을 느끼셨다고. 이런 쎄함은 좋습니다. 2부도 남아있거든요. 2부까지도 또 함께 하셔야죠.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시장에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2차전지 그 산업, 기술 또 주식 투자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또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